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명의의 집을 꼭 갖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불안정함 속에서 자라왔던 저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었고, 남을 많이 배려하는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데에는 젬병이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믿으셨고, 덕분에 사기를 당한 적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상대를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고 솔직히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들 좋은 일만 시키다 보니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짐을 버리고 이사를 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의 경제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며 더욱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내 힘으로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찾아 뛰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약속도 포기하고 연애도 뒤로 미루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이 생각 하나만으로 버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미친 듯이 일한 끝에 마침내 서울에 한 채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고 그 아파트는 10억이 되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위치에 있었고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명의로 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제 집이라는 사실이 저를 가장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피, 땀, 눈물이 서린 결과였고 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집을 마련한 후에도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며 살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은 제 명의로 남아 있어야 했고 누구도 이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예비 남편도 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특별한 갈등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예비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중에 나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저 서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 언니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너무 오랜 아니고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노력할게요. 솔직히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서 자리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가족이 될 사이였습니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괜찮지. 집을 구할 때까지야 얼마든지 있어도 돼. 예비 시누이는 제 대답을 듣고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신 고맙다고 했죠.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서울 올라와서 좋은 기회를 잡기를 바랄게. 그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며 웃더니 말했습니다. 와, 자기 진짜 통 크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럼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때만 해도 저는 예비 시누이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의 작은 호의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안타깝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부상이 좀 심해서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리 쪽에 큰 문제가 생겨 앞으로 걸음걸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불확실하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될 사람의 사고 소식이었기에 그저 남의 일처럼 넘길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자기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치셨는데 당분간은 병수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우선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게 먼저야.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고 그는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간병인을 쓴다고 해도 아들이 직접 옆에서 챙기는 것이 필요했고 저는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병원에 들러 예비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폈고 재활 치료를 받을 때는 힘내시라고 응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거의 병원과 집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고 처음에 휠체어에 의존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새 목발을 짚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어색하긴 해도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다들 고생 많았다.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빨리 나아진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감사의 말을 건네셨고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에서 재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고 서울에서의 병원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전 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결혼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평온했던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 계신 동네에서 살면 안 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제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 당연한 과정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잖아. 내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자기야, 수의사잖아. 어디서든 개원하면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난 어떡하라고? 난 지방에 내려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남자친구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자기 직장도 중요하지.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 서울에 계시면 내가 아무래도 신경을 못 써주잖아? 내가 직접 옆에서 챙겨드리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무엇보다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더더욱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팀장이야. 내가 이걸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면 난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제 목소리는 이미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제발 자기야, 나 혼자 어머니를 두고 싶지 않아. 지방에서도 자기 할 수 있는 일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마음이 안 놓여. 그의 눈빛은 애절했고 마치 제가 거절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야, 나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여 살릴게. 자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나 믿고 내려와줘. 제발.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커리어, 제 미래, 그리고 저 스스로 쌓아올린 삶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다소 단호하고 위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애를 태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이 많더라. 도대체 너 왜 그러니? 그 착한 애가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고민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니? 저는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미정아, 너 정말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너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거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망설이고 있니? 우리 아들이 수의사야, 수의사. 그냥 그런 직장인들처럼 월급제기 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넌 뭘 그렇게 따지면서 주저하는 거야? 그냥 내려와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제 일도 중요하고. 아이고, 미정아. 여자가 너무 사회생활 독하게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아? 사회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 뭐하니? 어차피 나중에 애 낳고 살면 다 내려놓게 될 텐데. 지금부터 순리대로 사는 게 현명한 거지. 너무 머리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살지 마. 넌 지금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튕기는 거니? 어? 우리 땐 남자가 같이 살자 하면 다른 여자들은 고마워서라도 두 말 않고 따라가겠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녀의 말은 이미 설득이 아니라 저를 질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향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먹여 살려준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니? 솔직히 너도 너무 잘난 척하면서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좋은 자리 잡고 결혼하면 감지덕지 않은데? 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이미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연히 남자친구를 따라야 하며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못마땅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숨이 정말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정말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끝까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결정을 내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남자 하나만 보고 낯선 동네로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남자친구와 둘이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저를 돌아보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사랑만으로 해결되는 일이었으면 지금쯤 저는 고민 없이 남자친구를 따라갔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도 남자친구는 제 침묵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날따라 남자친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기요. 그는 밝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여동생 있잖아. 드디어 서울로 올라올 것 같아. 뭐? 서울로? 직장 구했는데 외국계 회사래. 대우도 훨씬 좋고 무엇보다 자기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는 마치 엄청난 축복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 그래?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니 다행이네. 축하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걸까? 그리고 내 집이랑 가깝다는 말을 왜 강조하는 걸까? 의아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 여동생이 서울로 온다는 거랑 내 집이랑 가까운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자기야. 여동생이 서울에 올라오면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해준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뭐? 아, 진짜 얼마나 다행이야. 마침 자기 집이랑 가까운 곳에 회사도 잡았고,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 운명 같지 않아? 남자친구는 정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의 여동생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의 여동생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올라오는 걸까?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찝찝한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우리 어머니랑 여동생 올라오기로 했어. 겸사겸사 같이 만나자. 우리 집에서 말고 자기 집에서.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하필 내 집에서 만나자는 걸까?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저도 예의를 갖춰 환영해 주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딘가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이곳이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은 거실과 주방, 방 곳곳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언니, 집 정말 넓다. 이거 완전 명당이네. 위치도 좋고 채광도 끝내주네. 우리 미정이가 눈이 높다 했더니 확실히 이런 집을 보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앉아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오랜 고민을 끝내고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 집 우리 딸한테 팔아라. 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 파는 거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딸 앞으로 집 넘겨. 근데 미정아, 가격은 2억이야. 2억 현금으로 바로 줄게.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이 집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런데 2억이요? 그래, 10억이지. 근데 너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 거잖아? 앞으로 50년은 우리 아들이랑 살 텐데, 그동안 생활비며 뭐며 아들한테 받아 쓰는 돈이 8억은 넘을 거야. 안 그래?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강요였고, 저를 완전히 얕잡아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미정아, 너도 알잖아. 결혼하면 여자 인생이 바뀌는 거야. 네가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엔 우리 아들 거 될 텐데 그냥 현금화 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 딴 주머니 차라고. 저는 어리 빠진 채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서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설마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란 듯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미정아, 걱정하지 마. 2억 받아도 절대로 그 돈에는 손 안 댈게. 우리 미정이 다 써. 우리 미정이 딴 주머니 차세요. 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차오르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들 나가주세요. 그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당황스럽다는 듯 굳어졌고 시누이는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 돈엔 손 안 댄다고? 그게 아니지. 너 지금 내 집에 손 대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너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우고 내려가라고 하더니 그것도 시어머니 옆으로 가자고 하고 하물며 나를 아들한테 얹혀 사는 여자 취급까지 해? 그러다 못해 이제는 내 집까지 2억에 팔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다들 몰려와서? 딴 주머니를 차라고? 내가 왜 딴 주머니를 차니? 그냥 내 주머니 차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때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랑 파혼하겠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런 거야. 너 같으면 이런 결혼 하겠니? 이혼이 너무 파혼을 쉽게 생각하네. 파혼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이건 지금 정당한 요구야. 이런 걸로 파혼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걸?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분명히 언니가 나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했잖아. 그리고 집 구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고. 그럼 기약이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하면 지방으로 내려갈 거고, 이 집엔 나 혼자 남을 텐데, 차라리 나한테 파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염치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현금으로 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송이라도 걸어야겠네? 소송? 좋아.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해볼까?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자료? 그래. 계산 한번 해보자. 내 집 시세가 10억인데 2억에 넘기라고 강요했지. 결혼 앞두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한 거, 이거 법적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는 거 알아? 명백한 재산 강탈 시도야. 뭘 알고나 말해. 그리고 네가 말한 위자료 말인데 결혼 앞둔 상대방의 재산을 뺏으려 한 시도 자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쪽에 위자료를 줄 게 아니라 오히려 니들이 나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아니, 미정아. 그렇게 따지고 들면 섭섭하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좋은 마음? 지금 내 집을 강제로 넘기려고 한 게 좋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사는 여자? 취급해놓고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언니, 솔직히 언니가 나한테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집을 넘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집을 넘기겠다는 뜻은 아니지. 계약서라도 있어? 녹음이라도 했어? 법적으로 구두 계약은 증거가 없으면 성립도 안 돼.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내 집을 넘기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법정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가 급히 저를 말리듯 나섰습니다. 미정아,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 그냥 가족들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한 거잖아. 편한 거 좋아하네. 내 집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라는 요구가 가족끼리 편한 마음이라고? 그럼 내가 너희 집을 1,000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그건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래? 예비 시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가 먼저 소송 운운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도 대응해야지. 변호사 선임해서 네가 했던 말들 다 기록으로 남겨볼까? 그리고 이걸 너희 회사에 보내도 될까? 요즘 기업들 이미지 관리 철저한데. 직원이 이런 일로 법정에 서면 회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 아니 미정아, 네가 그렇게까지 할 건 뭐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소송 걸어봐.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따져보자고. 그럼 이제 다들 내 집에서 나가줘. 그 순간 거실하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얼굴이 굳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결혼이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제야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예비 시누이도 결국 조용해졌습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서로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거두고 더 이상 엮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지방에 내려가자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이별을 고해서 했습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돌아섰다면 이렇게까지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결국엔 모든 게 제 탓이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를 볼 때 예비 시댁이 서울인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결국 시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있는 남자는 절대로 사절입니다. 시누이가 있는 집안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사실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남자 없이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속편하고 자유롭고 제 집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